철학의 첫 번째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과는 다른 형태의 지식, 과학과는 다른 특별히 이제 이 현상학적인 또 삶의 의미나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들, 그런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영혼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의 이리관지라든지 뭐 천동설과 지동설, 원리와 원인, 그다음에 질병과 질환,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새로운 물리학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과학혁명 이후에 가졌던 이제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원리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것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이제 과제를 이제 철학자들이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철학이 지향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거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에요. 또는 고통에 대한 어떤 치유. 이것이 또 이제 과학이 할 수 없는 철학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독일의 그 유명한 극작가이자 이제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소설인데, 뭐 이건 이제 뭐 한 100페이지도 안 되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고타마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그들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상상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 시타르타의 이제 이 그 일부분 중에 하나 발제를 했는데, 이 시타르타가 이제 고타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계는 다 닫혀 있다. 이 세계는 연기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뭔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해탈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연기설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부시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뭔가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이런 그 고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세계는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시타르타가 생각을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계의 단일성, 모든 사건의 일관성, 동일한 흐름, 동일한 연기와 생멸의 법칙에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의 포용은 세존의, 여기서 세존은 이제 부처님이에요. 세존의 위대한 설교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하오나 세존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사물의 이 단일성과 일관성은 어느 한 지점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 단일한 세계에서는 없었던, 해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세계 극복을 뜻하는 해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그 틈새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하며 단일한 세계의 법칙이 다시금 허물어져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계는 단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세계는 폐쇄되어 있다. 또는 이제 세계는 결정되어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연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는. 자,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세계를 가정하면서 동시에, 자, 여기에는 그 끊어지는, 단절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연기설을 포기하든 아니면 해탈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샤프하죠. 이 과학적 설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논리학적인 훈련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이 틀린 거야. 네가 뭐 깨달음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이론을 이야기해? 내가 네 말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시죠. 이제 그대가 나의 설법에서 하나의 결함을 찾아내었소. 설법의 목적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뇌를 벗어나는데 그 목적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처님의 답이 좀 엉뚱하죠. 내가 이렇게 무모순적인 논리적으로 체계에 맞지 않는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타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폐쇄되어 있다, 결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구멍이 있다, 해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말인지 막걸리인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너네가 고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자, 성경 열자마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진화론을 줄기차게 배웠고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종교를 갖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 첫 번째 나오는 시험 창구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바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똑같아요. 자, 고타마 부처님이 스타르타는 이제 왕족 출신이었고 12년, 13년 동안 계속 자기 혼자 방황을 해가지고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학자예요. 자, 근데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좀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을 설명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건 세상을 설명하는 거 난 그건 관심 없고 네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아파하고 있고 네가 슬퍼하고 있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치유하려면 그거를 네가 벗어나려면 내 거짓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철학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물음들이에요. 자, 존재론과 수양론, 결정론과 자유의지, 사실과 가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자유의지는 없는데 우리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결정론이 가장 강력한 이론인데 우리의 착각인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사실과 가치에 대한 문제. 자, 가치도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윤봉길을 사는 좋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걸 또 증명할 수 없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다. 이것도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여자가 또 안 좋다라고 또 증명할 수도 없고. 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안에 논리적인 어떤 구멍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뇌를 벗어나려면 이런 모순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물리학 교수나 이제 화학 교수들이 이제 훨씬 더 성숙한 삶,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형태의 고통들, 괴로움들이 존재하고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나 고통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 우리가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또는 이제 부정한다, 그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논리적 일관성이 아니라 자비와 공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물학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XY 염색체가 있고 XX 염색체가 있어 호르몬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정말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굳이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애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비와 공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보살은 스스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이 사바세계에 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제 아가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물음들과 관련해서 시타르타는 그래도 다가가지 못하죠. 다가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숨을 지으면서 부처님에게 이런 불만을 늘어놓게 돼요. 자, 세존께서는 스스로의 탐구 방법, 즉 명상, 인시, 깨달음을 통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탈이란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깨달으실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로 가르쳐서 남에게 전달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거, 자비를 갖는 거, 공덕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탈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성찰이나 개인적인 명상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으로서의 설명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제 학문으로 우리가 대치하는 순간 거기서 뭔가 사라지게 되고 어떤 결핍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명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구는 둥글다, 참이죠. 1 더하기 1은 4다, 이거는 거짓이죠. 자,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제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학문인데, 자, 우리가 해탈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앙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명제로 환원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과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어떤 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과학하고 철학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철학은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목숨을 거냐? 왜 목숨을 걸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 중인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참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거리 두기를 해서 생각해 보면 참전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가서 뭐 할 거야? 자, 그런데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1919년 독립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만주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전투에 참여할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왜? 뻔히 질 것 알고, 뻔히 자기가 죽을 거고, 뻔히 자기가 손해 날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까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가면 다 죽어요. 인천 상륙작전 생각해 보세요. 최고 전선에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참과 거짓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자, 이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진정한 의미의 삶이고, 진정한 형태의 이제 윤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철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이 뭐 하냐? 철학이 뭐 하냐?
단순하게 이제 과학적인 논증 이런 것들 뭐 뒤치다거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참여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사회나 이 동포를 껴안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내가 달래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세계,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이고 윤리의 세계이고 삶의 세계인데,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이고,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자, 나레이티브 또 미토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명은 두 가지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제 들어봤겠지만, 하나는 이제 로고스적인 방식과 두 번째로는 이제 미토스적인 방식이 있어요. 자, 로고스적인 거는 이제 논리적인 방식 또는 객관적인 방식 또는 이제 이성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로고스나 미토스나 똑같이 다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는데, 자, 로고스적인 말은 논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리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원래 라틴어에서 라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티오. 라티오는 이제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는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계산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계산을 어떻게 잘하냐? 이거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솔루션.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로고스적인 말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구적 이성.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이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로고스적인 설명인데, 자, 인간이 삶을 살 때 절대로 알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파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죠. 그래서 난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웃 교회에 청년들이 수련회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있어요. 자,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련회에 가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있어 없어, 뭐 이런 거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든지,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공간 또는 위치 또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 그건 이제 나로부터 나오는 설명이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부터 또는 뭐 신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종교나 문학에서 또는 예술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리넷, 뭐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요. 아, 이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언어화 시킬 수가 없어요. 언어화 시키는 순간 그게 사라져버려요. 자, 예술이나 문학이나 종교나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포라고 하죠.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에서 메타라고 하는 말하고, 자, 페르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메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다른 곳으로 페르노는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포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옮겨주면서 우리가 전혀 납득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힌트,
어떤 그 뉘앙스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이제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은유나 직유나 이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자,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서, 과학적인 이성, 이런 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잠시나마 이 문학이나 종교 또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형태의 그 설명들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미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스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 문헌들 보면 처음부터 어떤 이제 그 호메로스의 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헤로도스의 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신이시여, 뭐 아테네 신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딱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납득을 못하니까 나를 납득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호소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읊고 있는 이제 음유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자,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미토스로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거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은 여러분의 삶을 뭔가 더 좋은, 또는 이제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바꿔주려고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걸 이제 신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신의 섭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 어떤 현재,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파가지고 뭐 팔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르는 순간, 수술하는 순간 너무 아프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치명적인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더 힘들게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당장으로 보면 악이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섭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나레이티브고 미토스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과 종교 또 철학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철학이 과학과는 다른 형태에서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이제 총체적 관점이다.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걸 이제 홀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전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홀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홀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봐야만 그 의미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보니까 날마다 도화지에다가 검은색만 그려요. 그래서 이제 애가 좀 자폐아인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날마다 도화지에다가 검정색만 그리고 있더라.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잠깐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상담이 끝난 다음에 웃어요. 엄마가 왜 웃지?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의사가 이제 거실에 나가가지고 이 그림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놓으니까 뭐가 나와요? 코끼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 코끼리. 자, 그 하나하나를 보면 검은색이니까 이게 좀 뭔가 괴물이거나 아니면 얘가 아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합을 시켜서 보면 아이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자, 철학이 하는 게 뭐냐, 종교가 하는 게 뭐냐, 예술이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온톨로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란 무엇인가. 근데 이게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개체, 어느 하나의 대상,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존재 전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로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로서 존재.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런 존재가 생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캔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불합리한 또는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처럼 이야기하는 미토스로서의 사유이고, 그것은 세계를 전체로 조망하는 측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인간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해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 100년 동안 살면서 이 억겁의 세계, 수십만 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죠. 우주를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가 이야기를 할 때 삶은 지속될 것이고 끊임없이 지속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삶의 어느 한 포인트만 있는 거죠. T라고 하는 시간에 T2의 시간, 여기에서만 살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제 그런 어떤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상상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과 다른 어떤 영역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또는 고뇌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상상 속의 질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인데, 이 책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발 하라리가 이제 굉장히 엄청난 양의 독서량을 좀 자랑하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제 사학자였고 전쟁사를, 특별히 중세 전쟁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계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굉장히 이제 독특한 방식의 사유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한 2, 3분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끊어서 더 발전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원전 1000년에서 이제 500년 전 사이에 최초의 이제 제국 오타인데,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아시리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어떤 제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수백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도 수십만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때인가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자,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어떤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어떤 문명들이 왜 생겨나게 됐고, 그 생겨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어요. 자, 그것을 유발 하라리는 이제 신화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정한 형태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 틀들이 바로 이제 신화인데, 이것이 이때 당시 최초로 개발되었고, 또 그 개발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응용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황하 문명 또는 이제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공통 신화라고 하는 거, 그 공통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상 속 질서,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하나의 집단 또는 이제 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단순하게 그냥 원시 공동체에서 그냥 가족, 부족 이런 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민족 개념으로, 국가 개념으로 이렇게 제국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숭이들도 집단 생활을 하죠. 이제 원숭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개체들이 50마리, 그리고 임계점으로는 150마리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집단적인 행동, 그러니까 일정한 집단적인 행동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150마리의 개체가 넘어서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뭐 축구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만 경기장, 뭐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일사불란하게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원자폭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집단 프로젝트 할 때는 수십만 명 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시에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 98%가 똑같아요. 유전자가. 자,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똑같은데 왜 원숭이들은 150마리를 넘어서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행동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왜 인간은 150마리를 넘어서 150만이든지 1500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공통적인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죠. 선거 지금 뭐 몇백만 명이 동일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 이거죠. 다 다른데.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제 그 공동의 신화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간은 이렇게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념들을 창출해내게 되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동일한 집단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서로 그걸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자아 정체성 또는 동일성들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